내년 최종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천문을 열고 경제 특례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경계부터 제 뒤로 지금 보이는 이 광활한 부지가 전체가 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들을 다 지금 완벽하게 갖출 예정이고, 고양시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약 3,200억 수준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치수 사업을 기본적으로 조성하되, 그에 맞춰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 그다음에 친수공학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통합하천 사업으로 명명해서 환경부가 지금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양구에 관청이라고 있는 시청 하나 있는 거걸랑요. 그나마 없어지면은 이 주변이 슬러바가 돼요. 상권이 다 죽을 거고 지역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고양시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사실 지역을 떠나서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층들이 사실 특별하게 취미생활과 또 좋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기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컴퓨터반이나 어학반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주는 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신경 쓰셔서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여기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일산에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시장님, 여기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는 길이 꽤 위험한 길이에요. 꼭 스쿨버스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의 현안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명섭입니다. 오늘은 1992년 고양시로 승격한 지 30년 만에 급격한 인구 성장을 거쳐 지난해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변모한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과제, 앞으로의 비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고양 특례시장으로 만 1년을 보내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아는데, 자, 1년간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제가 산 지가 한 2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하기 위해서 한 17년 정도 진행을 해서 도전한 끝에 작년에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 되는 첫날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때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재난 상황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황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취임식도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돌봐야 할 일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너무 집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베드타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집 위주로 공급.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달라, 그 이미지를 좀 탈피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결제 1호를
TFT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주 뭐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이미 우선됐습니다. 내년에 아마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예. 드리고 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민선 8기 공식 출범일이 이제 1주년이 되던 날이 7월 1일이었는데 예. 고향 대곡에서 부천 소사를 오가는 서해선이 개통됐어요. 예. 시장님 직접 개통식에 참석해가지고 그 전철도 타고 그래서 김포하고 이제 고향 사이가 굉장히 단축됐는데 시간이 예. 그 시민들 반응은 좋죠. 아, 예. 저도 뭐 사실은 그 7월 1일 날 그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직접 타보니까 원래 저 대곡역에서 실제로 김포공항까지 뭐 적어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그 거리를 무려 뭐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야죠. 9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고 대곡과 소사, 부천의 소사까지도 실제로 한 67분 정도 걸리는 것을 21분 만에 도착할 정도로 하여튼 시간 면에서는 완전히 단축된 그런 어떤 거리로 느껴졌고요. 빠른 어떤 상황도 있지만은 아직 그 두 도시 간의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좀 불편을 갖고 있었던 시민들한테는 거의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편리해졌다고 제가 같이 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곡역은 다른 어떤 저 역보다도 여러 가지의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3호선이라든가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그래서 대곡 소사 이 광역철도가 지금 일반 철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는 중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쉽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환승하는 그 절차가 좀 길다 그러더라고요. 예, 깁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도 그 우리 코레일의 철도공사에 한국철도공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를 해서라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제안도 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고양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분 정도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그 부분도 나중에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15분 정도 15분. 이렇게 단축도 하고 그걸 나중에 또 더 빈도가 많아지면 실제로 배차 간격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대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도 실제로 좁혀져야 되고 이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고양시 도시계획 특성으로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고양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람의 도시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처음에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의 샘플로서 도시에 대한 부분들 특성을 조금 확인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잠재력이 참 큰 도시다. 그 잠재력의 의미는 뭐냐면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그다음에 그 항만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테면 주거 정주 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아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만한 그 공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꽃박람회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좋은 공간이고요. 행주산성 아시겠지만 그 3대첩의 하나의 행주산성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북한산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산이 사실은 서울산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도 포함돼 있고 의정도 포함돼 있고 고양시도 포함돼 있고. 근데 그 차지하는 면적을 보면 고양시가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창릉천, 공릉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는 서삼릉, 서오릉 이런 어떤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고요. 인적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참 좋은데요, 예, 우리나라. 예. 그래서 서울에 가깝게 있다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그 인적 자원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큰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족 도시를 얘기하시는데 예.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1호 공약인데 경제 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예.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경제자유구역 이름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양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가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서울하고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큰 규제가 있고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중 규제로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고양시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뭐 3배로 이렇게 과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죄송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3배 정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생태계가 이제 제대로 구축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세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지원과 그리고 인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의 계약처럼 협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토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리고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도는 평택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자유 구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고양시가 제일 좋은 지역으로 후보지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안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고양 특례시가 이제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서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그 발표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뭐 이런 부지가 있으니 지정해 달라 뭐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많은 기업들이 그럴 만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본인들의 기업을 더 확대 아니면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뭐 좀 찾고 있는 어떤 여건에 놓여진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고양시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역에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의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그런 기업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혹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테스크포스는 지금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아, 그리고 직접 시장에 직접 가서 아, 그 기업들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그 의향도 물어보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으니 한번 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또 의향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외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지금 그거 조금 뭐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이런 얘기 나온 지금 김에. 같은 예. 경우에는 물론 뭐 저기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갔던 것 중에 하나는 COP27이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다 아시는 거 탄소 중립의 어떤 방향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회의인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직접 우리 고양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한 것도 소개도 하고 이걸 이제 전 세계 도시에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에 숲 이렇게 그렇죠. 조성을 해서 숲을 조성하면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의 탄소를 줄이는 게 줄이는, 돼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다녀오기도 했고 제가 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UAE 이렇게 다녀온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모습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협약하자 하는 취지로 이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 자 고양시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제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의향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간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의향이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CJ 라이브 시티라고 우리 고양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레나 큰 공연장을 만듭니다. 라이브 공연장이죠. 그 공연장을 만드는데 그 공연장을 운영, 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의 전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AEG입니다. 그런 AEG 기업이 그 CJ 라이브 시티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저 사무실을 두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거의 뭐 진행이 됐습니다.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임기 내에 이제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뭐 현재 임기 내. 지금 거의 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밖에 이제 다른 산업 유치할 계획 없으신가요? 산업 분야 중에는요.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는 중요하죠. 우리 고양시에서 또 여건도 좋고 다 아시지만은 우리 고양시는 대형 병원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이 이래서로 네트워크와 그런 협력 체제를 갖추기는 차원의 환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첨단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걸로 외국의 정밀 의료 센터 개념으로 우리 고양시에 좀 의향을 비추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정밀 의료 분야는 뭐 우리 의료 산업 분야 중에 관광 의료 이런 분야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그 고양시 또 장점이 뭐냐하면 마이스 산업이 또 장점입니다. 이게 그 킨텍스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K컬처 분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리 고양시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들도 꽤 있고 방송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뭐 EBS는 본사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JTBS 스튜디오도 들어와 있고 MBC도 SBS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송, 영상, 미디어 컨텐츠 분야 그 산업 분야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아마 큰 하나의 축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첨단 분야로 하면 AI, 로봇 이렇게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은 저쪽에 드론
이렇게 UAM 이런 분야도 UAM이라면 도심 항공교통.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근데 분야까지도 다 같이 그런 예. 회사들이 기업들이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거는 시장님이 소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UAM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정 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킨텍스에서 바로 김포공항까지 그 두 지역을 왕래하는 UAM 우리 플랫폼이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드론 센터가 항공대학교 바로 옆에 그렇죠. 항공대학교 옆에 있으니까. 만들어지는데 그 항공대학교는 UAM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에서 70개 기업들이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바이오, 메디칼, 그다음에 방송, 드론, AI.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의 총 집대성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못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규제 때문에 그러는다는데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규제는 가장 뭐 심각한 것이 그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 권역을 정하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지역은 거의 다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인구가 지금 표현이 과밀 억제권역의 의미가 인구가 집중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공장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교 입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시키다 보니까 기업들도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고양시가 바로 서울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원래 서울은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은 고양시는 원래 저 농촌 지역이 도시를 만들어지면서 집이 많이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베드타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아까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구역에는 정말 개발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남시 분당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아니,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기업체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판교라는 지역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능했던 겁니다. 그 판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공업 그 용지 자체를 그게 자체적으로는 공업 용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판교를 개발하면서 공업 용지를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공업 용지, 이를테면 부천에 있는 공업 용지를 그쪽으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집중을 시키면서 공장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계획을 잘 세웠네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북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극복할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부에 비해서 우리 저기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지역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도 하는데 거기다가 규제가 또 그 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이 아까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면제 내지 완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의 경제적인 부분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지난번에 아무래도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도 나오고 그게 결국 나눠지는 개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법의 전제가 먼저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부터 나와 있는 적용돼 있는 지역에서 배제시켜 달라 그 얘기를 제안을 했었죠.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 부분은 또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시, 군
단위에서 계속 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인식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 고양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초 그 고양시 신청사는 지난해 말까지는 현재 그 청사와 가까운 원당 쪽에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그 일산 이제 백석동 빌딩 이름이 요진 업무 빌딩인데 이쪽으로 이전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백석동 그 업무 빌딩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보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텐데요. 거기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그 전임 시장 시절에 그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지역은 주차장 주교동이라고 하는 그 동의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는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로 하고 거기다가 지구 지정하고 설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설계를 했는 내용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양시가 지금 현재 청사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청사가 불편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설계했는 내용을 보니까 건물이 7동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비합리적인 그게 그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그 설계를 했기에 그때 당시에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청사 하나 새롭게 짓게 되면 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호화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가는 비용이 2,950억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문제가 있다면 한 4천억 이상은 소요될 거라 봅니다. 그게 순수하게 우리 예산의 4천억은 세금 4천억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마침 그렇게 검토하는 와중에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는 그런 어떤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백석동에 있는 요진에서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도록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이 그 신청사 짓겠다고 하는 그 빌딩의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규모가 똑같아서 그냥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검토하는 과정에 또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나 또 적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함으로써 전혀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근데 업무용 빌딩이래 가지고 관공서용 빌딩으로 하면은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완전히 이제 조금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업무 빌딩은 실제로 우리 관공서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좀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 조건은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인테리어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 공간에 뭐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라인을 조금 이렇게 구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만 평 정도 되는 규모라서 그 규모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작업의 비용은 좀 소요됩니다. 근데 그것만 적용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하기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거 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기부 체납으로 우리한테 그냥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고양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사를 짓기로 했던 덕양구 원당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산 백석동 주변 주민들은 찬성하는 모습인데요. 지역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야 반갑죠. 왜냐하면
큰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미 또 지어져 있고 또 그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그게 크다고 해서 청사가 크다고 해서 뭐 위상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양시청이 전에 원당 쪽에 있었잖아요. 이 많은 일산구 시민들이 시청을 사실은 거기까지 이동해서 이용하는 게 너무 많이 불편했고 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여기 일산구에 있는데 굳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겪게 하는지 그래서 마침 백석동에 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적극 찬성합니다. 진짜 여기로 시청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옆 동네 살거든요. 너무 좋죠. 뭐 서류 같은 거나 발급이나 뭐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뭐 여기는 다 거의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도 너무 편하고 주차라든지 또 신간이다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원당에 산지 35년 됐는데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여기가 그래도 뭐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살다 보니까 모든 은행이고 또 교육청이고 그런 게 다 일산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거 하나 남은 시청까지 백석으로 간다니까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는 진짜 꿈을 안고 원당이 너무너무 좋아서 왔는데요. 꿈을 안고 진짜 어린 자녀들을 업고 이사 왔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너무 낙후가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일산으로 다 이사를 가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 뭐 조례라든가 행정 절차 해가지고 다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 지작물 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도 해제가 됐어요. 시청을 짓는 조건으로 해제된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시장님, 원당 주민분들 실망이 큰 것 같은데 그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시청이 낙후된 도심지에 이제 설치가 되면은 도시 재생 효과도 있고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원당 시청이 만약에 떠나면은 기존의 도심 슬럼화가 더욱 가속화돼 가지고 고양시의 균형 발전은 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민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있던 원당 지역의 그 시청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 계시는 분들은 조금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청이 거기에 있었던 그 시기가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시청이 그러면 어디 있었냐? 그때는 군청이었겠죠. 군청은 얼지로에 있었습니다. 얼지로 있다가 얼지로 전에는 또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고양시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죠. 그렇죠. 고양군. 예. 그 당시는 뭐 한성이라 해서 그 사대문 안에 거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고양군이었는데 점점 이제 서울시가 커지면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원당의 지금 현재의 군 시청은 군청 시절에 사용했던 그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좁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무실들이 다 외부에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시청이 있는 지역에 그동안 시청을 보면 주변에 뭐 상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상권 없습니다. 원래 그 청사 주변에는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 주변 지역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용자들만 잠시 와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의 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청사 가지고 이렇게 뭐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아무래도 옮기게 되면 그 옮기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공동화 현상이라도 일어날까 거기는 바로 다른 부서들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테면 산하기관들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 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임대해서 그런 산하기관들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올드타운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원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까지 지금 현재 있는 시청까지의 그 거리를 또 상징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이 주변 지역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이렇게 개발되는 모습인데 거기다가 사무실 같이 R&D 센터 뭐 이런 부분을 거기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개념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국토부에서 그런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했을 때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지정을 받으면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아마 원당이라는 이름 자체로 아주 최고의 지역으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CIC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혁신 캠퍼스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 지역 자체가 일자리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내용들을 미리 다 얘기하셨는데 네. 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성공하려면은 사실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도심 재생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당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일산은 이미 어느 정도 주거지로서 개발이 돼 있고 그러면 그거를 잇는 일종의 경관과 도시적 경관 또 다른 도시적 경관을 잇는 다리, 브리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공의 관건은 뭡니까? 아무래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일단은 거기 원당역이라는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걸맞게 우리가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는 것 활동력이 왕성하게 뭔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역세권 주변 지역은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유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메리트도 있고 그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당 시청사를 새로 건립한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 시청사 부지가 다른 데로 가면은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은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환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는 목적이 상실되면 그건 원래의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되는데 뭐 지금 이제 방향은 그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공공성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원래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조금 더 지금 규모보다는 확대된 지역으로 개발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로는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고 그게 우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 도심 재생, 건설 그런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다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갈 길이 머네요, 좀. 그 지역은 뭐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은 그렇게 돼 있고요. 원당역 주변도 사실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원당역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도 원래는 그린벨트였습니다. 근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기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거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또 다 돼 있어서 규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시청사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백석동으로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제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 조례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통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진행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새롭게 뭘 짓는 거의 절차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그 소유로
기부 체납이 되다 보니까 소유가 됐습니다. 그 소유된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조금 우리 시의회는 협조를 구할 내용은 그런 절차 속에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시의회 협조를 좀 구해야 되고요. 그 예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비용, 기본 비용이죠. 근데 그 비용이 적용이 되어야 거기에 인테리어를 일부 뭐 칸막이부터 라인을 이렇게 또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가장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 뭐 조례를 떠나서 그 기본적으로 소재지가 어딨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재지는 결정을 할 때 우리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아직 그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쨌든 결차는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의회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얘기해 왔고 실제로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아까 원당 주변의 지역에 있는 시의원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하죠. 원래 지역에 그대로 원당 존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얘기를 하고 우리 구로 보면 일산 동구와 서구 지역은 뭐 또 찬성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따로 하신 건 없었죠? 일단은 시민 여론조사는 했죠. 뭐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60-70%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혹시 시장님 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 하기 전에 평가를 했더니 한 6대4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백석동 부지로 옮기는 거를 찬성하는 분이 60%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까 창조 캠퍼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학 캠퍼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거는 일종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상업시설, 그다음에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양시에 대학 캠퍼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아까 뭐 규제 때문에 그런 대학이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중부대학교라고 해서 캠퍼스가 2개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 있고 우리 고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교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는 캠퍼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작아 보입니다만 학과가 한 4개 정도가 우리 고양시 의대 관련된 건가요? 그 생명공학 이런 분야 바이오 생명공학 쪽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항공대학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주 조그마하다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농협대학교가 일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갖고 있는 그 도시로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학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외국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도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봅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대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이니까 서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아예 지역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아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는 대학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름 장마인데 사실 요즘 이제 기후 변화로 한반도에 이제 국지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양시에는 창릉천이라고 이제 북한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시 지나가지고 한강으로 하류로 이제 내려가는 그 창릉천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범람이 자주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창릉천을 정비하는 예산을 크게 따셨다고 하는데 한번 홍보를 해주시죠. 먼저 창릉천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릉천은 발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우리 바로 이제 고양시 산인데 북한산을 발원을 해서 그것이 우리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연접해서
흐르다가 마지막에 행주산성으로 예.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그 하천입니다. 근데 그 하천이 길이가 한 18km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동안은 별로 이렇게 정비라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합하천 공모사업을 했는데 무려 3,200억 규모의 그 사업을 우리가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저기 치수라든가 이수, 친수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하고 특성이 좀 있는데 거기에 하천 폭이 다른 지역에 보다는 조금 이렇게 좁아 좁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조금 넓혀서 우리 고양시의 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호수공원, 제2의 호수공원을 바로 거기에 지역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천의 이 폭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천 폭의 2~3배를 늘려서 거기에다가 저 제2의 호수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저 하천 전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발 담그고 어떤 몇 감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시장으로서 계획하시는 일들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꿈꾸시는 고양시의 브랜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시장을 끝내고 누군가가 그 어떤 시장이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일자리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고양시에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아까 약간의 배드타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글로벌 자족도시 그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초점도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글로벌 자족도시로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참 봅니다. 예, 고양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양시의 여러 현안들, 특히 신청사 이전이 소통과 발전적인 협의를 거쳐 고양 특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자족 도시로 성공하는 고양 특례시가 되길 바라며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